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재난 문제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고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가족 세 분이 돌아가신 이런 일이 있었죠. 물이 가득 차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 세 분이 돌아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두 가지 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이 어떻게 했었을까. 긴급한 사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경찰과 소방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은 이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조직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제 경찰과 소방이 뭘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때 상황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또 소방이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 뒤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갔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신림동 지역에서 청년들과 만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도, 이 자리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창이 있었고, 반지하에 창이 있었고, 그 창에 있는 창살을 떼기 위해서 실제 노력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창살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밖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창살이 안에 붙여서 밖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떼낼 수 없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거를 밀어가지고 떼냈으면 혹시라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 명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이 세 명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가정에서 생각해봐서 이 맞은편에 또는 위층에 사는 분, 아래층에 사는 분들 중에 이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있고 이분들을 알고 있고 그 안의 구조가 어떤지 아는 분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죽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입니다. 이웃의 도움입니다.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동사무소도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경찰이나 소방도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많은 문제는 그 좁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분 안에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접근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민자치고 공동체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15분 도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역이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기초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걸어서 15분 도시면 동범위 안에 더 작은 범위가 될 겁니다. 15분 거리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동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되는 문제들, 지역의 문제를 이 주민자치 방식으로 또는 자치의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는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주정차 홀짝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도시에서는 일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이제 남원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옛날 구도시 지역, 그러니까 면단지니까요. 옛날 장터 있는 시내, 읍내죠. 읍내 길 한가운데가 옛날에 만든 길이니까 길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가게가 있고요. 근데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를 세워야 되는데 한쪽에 세우면 다른 쪽에는 차가
일방통행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특히 이 가게 양쪽에 길 양쪽에 있는 가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를 세우면 바로 가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차를 세우면 차량 통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세울 건가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주차장을 짓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군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부 예산을 따와서 주차장을 졌습니다. 어디에 졌냐면 장터 옆에다. 이 길이 아니라 장터 옆에다 주차장을 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 세우고 여기 장을 보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실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장터에 만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 길거리에 있는 읍내 상가에 가서 장을 보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그냥 차를 옛날처럼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세우는 비용이 전부 낭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길에 차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홀짝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 홀짝 날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바꿔가며 주차를 하는, 그래서 도로에 하루는 한쪽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대쪽에 차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 거로 하니까 차를 한쪽에 세우니까 이제 차가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나마 이제 양쪽 가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실제 주정차 홀짝제를 그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정차 홀짝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주차장을 짓는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민들한테서 나온 거고요. 주민들이 합의해서 해결하니까 법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를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 주민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한 번도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치가 없는 시대였고요. 교실에서의 자치, 또 지역에서의 동네 자치도 없었고, 또 실제 자치를 하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마을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사실은 뭐 반은 실패했고요. 또 다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었지만은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우리가 공동체를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경험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자치라고 하는 경험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저처럼 자치를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실제 자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도적인 자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고 역사적인 것도 보고 또 국내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자치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나 또 이론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져 있거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끌어내 가지고 자치나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사실은 우리의 피 속에, 특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제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자치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더 쉬운 방향,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과거를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늘날 필요한 것들을 끌어내자, 찾아내자,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역사 또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봤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와 책임이라든가, 또 환대를 통한 다양성 확보, 문제 중심의 유연한 대응,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 접근, 의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에, 언어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공동체적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또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해보고 싶은 부분이 향약입니다. 향약의 경우에도 조선 중기 이후에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실은 193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이 향약은 계속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약 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주민자치나 공동체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동네였던 회덕이라고 하는 우암송시열이 사시던 동네에서 만들었던 향약입니다. 물론 이 향약이 계속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이 향약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 조상들이 향약을 만들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항상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서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라고 하는 조목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이런 거 우리가 같이 하자,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것을 같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문서에 사실은 동네 문서, 향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주민자치를 할 때 사실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하는 것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를 하면서 또는 친목단체를 만들면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참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 안에는 여기 보시면 왕이 임명한 군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향약에 참여한 인물들이 같이 명단에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격으로 사실은 올라온 거예요. 향약이 양반을 중심으로 했다면 평민을 중심으로 또는 천민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라고 하는 거죠. 동네마다 하는 동계가 있었고 촌단위 하는 계가 있었고 더 작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이 계의 경우에도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서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계의 경우에 동단위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을 단위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마을 단위인데요. 이 동계에 보면 그 동에서 삶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동에서 해야 할 일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와줄 건가,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주민들이,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동계가 됐든 향약이 됐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체적인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체적인 참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